예, 고전 명작 읽기 6주 카프카의 소송을 읽고 있죠. 2차 시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가 가끔 명작 고전 읽기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고전 명작 읽기. 우리 교과목의 이름이 고전 명작 읽기죠. 예. 6주는 카프카의 소송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차 시합시다. 자, 하여튼, 이 부분은,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여타 유럽 국가에 비하면, 근대적 사법제도가 조금, 뭐, 늦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의, 현실이 카프카의 소송의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 배경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떤 사법제도의 전근대적인 그런 모습을 또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보면 그 관리와 판사의 역할이 또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는 걸 또 우리가 소설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카프카 시대의 사법적 낙후성에 대한 비판이 이 소설의 중심 주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왜곡된 사법제도의 문제점만으로는 설명되기 힘든 부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송의 그 주인공 요제프 K의 태도를 보면 하여튼 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심리 그 장면에서 판사에게 훈계를 합니다. 실제로 판사한테 훈계합니까? 판사들이 워낙 그때는 더 그랬겠죠. 지금도 뭐 판사들은 아주 뭐 재판정에서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고개 숙이고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 했다가는 판사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그 처벌을 더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어쨌든 이 소설을 보면 요제프 K가 판사에게 훈계를 하기도 하고 또 판사의 손에 있던 서류를 뺏었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판사도 특별한 저항감을 표현하지 않고 또 그걸 주워 모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소설에서 요제프 K는 이런 법원의 불합리한 그런 어떤 모습에 맞서서 어, 투사처럼 설정된 그런 인물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법정의 모습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주인공의 내면의 죄의식이라든가 어떤 혼돈이라든가 무력감 이런 걸 반영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내면의 법정이다 이렇게 이 글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면의 미로 속으로 들어서는 법정 이 봅시다. 요제프 K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 건물은 위치나 구조에서 일반적인 법원과는 많이 달라요. 법원이 있는 건물은 눈에 띄지 않는 외곽이 있고 법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지는 표지도 없죠. 하여튼 아주 뭐 계단도 많고 그 방마다 어떤 표시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계단과 길게 늘어선 복도와 닫혀 있는 방들 이런 것들이 많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기가 또 매우 탁하고 그래서 이제 요제프 K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또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복도는 하나밖에 없는데 요제프 K는 너무 그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이 인물의 내면 상태를 그렇게 외부의 그런 그 모습을 통해서 내면의 그런 죄의식과 그 불안함과 무력감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물의 내부 구조와 답답한 공기가 이 인물의 복잡하고 불안한 내면 상황을 반영한다면, 빈번히 등장하는 판사와 여성들의 모습은 이 요제프 K의 내면이 또 다시 그 내면에서 또 다시 두 갈래로 또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준비하는 이 요제프 K의 동선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려는 방향으로 당연히 쉴 새 없이 나아가죠. 그러다가도 또 번번이 재판장 안과 밖에서 주변에서 만나는 몇몇의 여성들과 또 얽혀요. 그래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제 법의 문제 때문에 좀 부당하고 불이한 그런 법과 맞서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그 지난한 어떤 싸움의 과정 때문에 고민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몇몇의 여성들과의 그런 어떤 에로틱으로 빠져나가는 이 인물의 내면의 모습은 결국은 심판하는 자아와 욕망하는 자아로 분열되고 있는 이 요제프 K의 내면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이제 그 뭐 법정과 법관은 있지만 진짜 법관의 본질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그 본질에 대한 왜곡된 욕망만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표현되고 있음을 소설을 읽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소설을 분석하고 있는 이 글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무의식적 인물의 요제프 K의 무의식적 불안과 일상의 명면의식이 또 이렇게 겹쳐지고 중첩되고, 이런 겹쳐짐이 이 인물의 소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요제프 K의 소송에 대해 다양한 그 해석이 가능하게 해주는 그 세 명의 인물이 특히 등장합니다. 화가, 변호사, 성직자. 이들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통해서 이제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결론, 요제프 K가 개처럼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 글이 이어집니다. 화가의 경우는 그 진짜 무죄 판결은 없다 이렇게. 자, 보면 일단 소송은 진전이 없어요. 요제프 K는 변호사의 개처럼 굴종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아니, 이를테면 그 요제프 K와 마찬가지로 그 소송에 걸려서 어, 거의 뭐 5년째 변호사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인 블로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제프 K에게 소송은 진전이 없고 변호사의 개처럼 굴종적인 삶을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기대한다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할지도 모른다는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카가 법정을 잘 안다는 화가 티토렐리를 만나서 이제 조언을 듣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가가 어떤 피고가 소송을 통해 확실한 무죄로 풀려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진짜 무죄 방면은 최고 심급의 판사들만 내릴 수 있고, 우리 같으면 대법원 판사, 대법관들이 최고 심급에 도달하는 것조차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다. 한시적 무죄 방면과 뭐 소송의 지연, 이런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쭉 하는데, 결국은 이 요제프 K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불안감과 혼돈,
무력감을 가중시키는 그런 언표들, 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제프 K는 법원에서 지금 이 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이 화가의 대답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작가가, 카프카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화가의 설명이 당대 형사소송에서 피고의 유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재판을 진행했던 그런 관행을, 그러니까 당시 오스트리아의 낙후된 전 근대적인 사법체계를 좀 희화화, 즉 비판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카프카가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원죄적 상황을 법정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풀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론도 가능하다고 지금 이 글에서는 보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는 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고는 아름답다. 이 얘기는 또 뭡니까? 하여튼 요제프 K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훌투는 하여튼 뭐 피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이 완전히 무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도 화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저항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피고들 중에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디까지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다. 자칫하면 법원 관리들의 비율을 상하게 해서 어떤 법원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말하는 피고는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법원에서 집행하는 소송 과정에 대해서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그 바람직한 소송에 임하는 피고의 바람직한 태도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름다운 것은, 이 피고가 아름다운 것은 오로지 그들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은 피고 상태에 머물 때 가장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궤변이죠. 궤변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요제프 K가 보기에 자신의 사건 해결을 위해 실제로 변호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에 대한 변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니까 당황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 어떤 사법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화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성직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의 도움에 기도를 걸다가 이제 스스로 청원서를, 그러니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청원서를 쓰기로 요제프 K가 이제 결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그런데 어떤 제목으로 지금 자신이 기소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청원서를 쓸 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청원서를 쓰는데, 그 어떤 제목으로 기소됐는지를 모르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쓰겠느냐, 뭘 쓰겠느냐, 결국 자신의 삶, 그게 성찰적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청원서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은행에서 일상적 업무 외에는 별로 신경을 쓰며 살아본 적이 없는 요제프카와 같은 인간형에게 이런 작업은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는 게 뭐냐, 교회죠. 성당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인물에게서 세 공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 그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죠. 근데 법원, 느닷없이 체포돼서 소송에 이제 임해야 되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절망감에 빠져서 찾아가는 공간, 성당. 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변호사는 사회적 제도로서의 법의 정당성을 옹호하죠. 화가는 예술적 관점에서 법의 본질을 재현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성직자는 뭐냐? 종교적 형이상학 속에서
이 인물과 법의 관계를 조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이 소설에서 이제 어떤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어.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가? 인간이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뭐 실정법적 차원에서는 무의미하다. 왜? 이런 질문이 유의미하려면 인간보다는 어때요? 높은 위치에서 인간을 심판하는 존재론적 신급이 존재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법은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다. 성직자는 이제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의 명령 같은 그런 것도 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직자는. 예컨대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을 야훼가 요구하죠. 이 야훼의 명령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식을 바치라는 거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명령에 따르죠. 법에 따르죠. 야훼의 뜻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위치에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요제프 K는 소설의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자기가 어떤 그 법에 의해서 소송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끝내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에게 소송의 의미를 해석해 준 사람들은 모두 법에 속한 사람들, 앞에서 봤던 변호사, 화가, 성직자라는 신분에 의해서도 법의 의미에 대해서 일정하게 나름대로 암시하고 언급을 해주지만, 그들의 설명은 이 인물 요제프 카가 지금 그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 즉 자신의 그 무죄를 입증하고 소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시도에서 오히려 무력감을 더해주고 좌절을 하는데 기여할 뿐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 소송은 법에 의해 체포되고 법원의 내부에서 헤매다가 여러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법의 본질을 알고 싶어 했지만 끝내 성공하지 못하는 요제프 K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부터 법에 대해 고민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직장이었던 은행이라고 하는 공간을 삶의 중심지로 여기죠. 20개의 손가락으로, 즉 모든, 우리 손가락 10개죠. 그러니까 20개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걸 바쳐서, 그 말이에요. 모든 욕망을 총동원해서 일상의 세계에만 탐닉하며 살아오던 그가 체포되고 소송을 당하면서 비로소 그런 삶의 문제를 어렴풋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 청원서를 쓰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야말로 성찰적으로 되돌아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소송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해요. 죽음과 마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설의 한 장면을 보면 나는 항상 20개의 손가락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게다가 합당하지도 않은 목표를 위해서 그랬지. 그건 옳지 않았어. 그런데 이전에 1년 동안이나 소송을 당하면서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인가 하고 절망해요. 자, 30번째 생일을 체포되었던 이 요제프 K는 31번째 생일 전날에 처형되거든요. 이 카프카와 이제 그 파원했던 셀리오 법처가 약혼하고 파원한 날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30살에 갖는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 서기 시작했다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칼에 찔려 죽어가거든요. 요새 북한은 K가 스스로 개처럼 죽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처형인 중 한 명이 실제로 요제프 K의 심장 속으로 칼을 찔러 2번 이렇게 넣어서 돌리거든요. 잔인하게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결국은 자신이 어떤 법에 위배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소송을 당하는 주인공의 삶이 한가운데 있고, 그런 소송의 필연성을 오가는 화가, 변호사, 성직자, 이 세 사람의 해석들이 주인공의 사회 공간을 압박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여기서 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사람들은 없고, 그들은 소송과 법을 구별하지도 않고, 또 HFK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상급 관점에 사는 일이 곧 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주인공이 소송에 시달리는 상황이
누군가 주인공을 묻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주인공의 삶 자체가 그 어떤 잘못을 저질러 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누구나 피고 상태에 있는 것이 운명처럼 주어져 있는 것인지는 이 소설 안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주인공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법정이 낙후한 외부의 법정인지, 아니면 주인공 자신의 내면에 있는 법정인지도 확실하게 이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소설에서요. 결국은 그 인물을 유죄로 만든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 소설의 문제의식과 관련된 해석은 결국 독자의 목이다, 이런 얘기죠. 그 판결은 독자들의 삶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 왜냐하면 이 소송은 하나의 과정이죠. 체포되고 그러니까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지고 유무죄를 다투고 어떤 결과가 내려지는 하나의 과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가 이 소설에 되어 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 역시, 다시 말해서 요제프 K가 유죄인가 무죄인가의 문제는 결국 독자의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하나의 또 조금 상대적으로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도록 합시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쪽에 남아 있는 그또 글은 이제 편영수 교수님이 쓴 카프카 문학에 나타나는 권력의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차, 5주차에 카프카의 변신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6주차에 소송을 읽고, 그러니까 카프카의 중요한 두 소설, 변신과 소송을 중심으로 카프카 문학에 나타나는 권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편영수 교수님의 글이. 자, 이것도 간략하게 시간의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보도록 합시다. 좀 짧은 글이긴 합니다. 그래서 변신과 소송의 이 두 주인공은, 변신의 그레고리 잠자, 소송에서는 요제프 K, 이 두 주인공은, 그러니까 변신에서는 벌레로 이제 그 몸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소송에서는 개처럼 처형되죠. 그러니까 이 변영수 교수는 이 두 소설의 인물이 결국은 권력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프카 문학은 어떠한 형태의 권력이라도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한 인간의 끈질긴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이제 그 해석인지 간략하게 봅시다. 자, 어쨌든 카프카는 권력에 억압당하는 인물이 언제든지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언제든지 권력에 억압당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 다시 말해서 권력에 억압당하는 인물과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서로를 종속하는 감시체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리 잠자가 벌레로 변하고, 소송의 주인공 요제프 K가 끊임없이 권력에 의해 자기 정당화에 내몰려서, 즉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정당화에 내몰려 결국 권력의 요구대로 개처럼 처형당하는 이유가 이 감시 체제에서 탈출해서 권력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임을 이제 밝히고 있는 글인데, 지금 내가 이제 이야기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소송과 관련된 부분 앞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러면 이 글에서 지난 주차 5주차의 카프카의 변신을 읽을 때 내가 그 가족의 의미, 그러니까 유용함과 무용함, 그다음에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속성이, 그레고리 잠자가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겪고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그 권력의 문제, 권력의 어떤 작동의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또 흥미있는 해석이어서 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이 자료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변신. 자기 소외 문제는 지난 그 변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읽을 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 소유의 개념은 결국 이제 뭐 엥겔스나 마르크스가 언급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그러니까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속에서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생산물의 주인이 되지 못하죠. 그 생산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만 기능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외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소외 개념은 사회 구조와 개인의 계급 상황과는 무관하게 개인과 사회 관계에서의 불안한 형태들을 일컫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카프카 문학의 토대를 이루는 하나의 문제의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변신의 본래는 주인공 그레고리의 내면의 불안을 투영하고 객관화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소유를 묘사한 가장 뚜렷한 하나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그레고리 잠자의 내면의 불안은 외부에서 주인공에게 닥친 외적인 것, 환상적이며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불가이한 거죠. 인간의 신체가 어느 날 아침 그 흉측한 벌레로 변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것이 이제 권력 관계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부장적인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의 영역으로서 복종을 강요하는 이런 자본주의의 관료제 권력과 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잠재 가족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으니까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까 일종의 그 가정 내에서의 권력자죠. 가부장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가정에서 가장 나이를 많이 먹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가부장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근데 나중에 이 그레고리 잠자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빚만 남았죠. 그래서 누가 벌어서 가장의 역할을 합니까? 그레고리 잠자죠. 그 얘기예요. 근데 어, 이렇게 그레고리 변신 이전에 아버지가 기식자였죠. 기대 사는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처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레고리 잠자가 사람에서 곤충으로 벌레로 그 변신한 이후에는 아들이 이제 그 기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벌레로 변신한 아들에게 이제 그 적대감을 가지고 사과를 집어던져서 그를 죽음으로 내몰잖아요. 상냥하고 수동적이었던 어머니는 회사 지배인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하려 하고 벌레로 변신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별다른 저항 없이 남편의 의사에 따르죠. 어? 특히 여동생, 여동생의 그레고르 잠자 여동생 그레테의 변신이 가장 극적이에요. 여동생은 처음부터 벌레는 오빠에게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공급해 주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오빠와 벌레를 분명하게 구별할 것을 가족 가운데서 처음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별로로 변신한 그레고를 그것이라고 부르다가 그레고가 죽은 후에는 마른 시체를 바라보면서 다시 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레고르 잠자는 결국 인간과 벌레의 경계에 머물고 있죠. 그레고르 잠자에게는 가족이 어때요? 더 이상 피해 유대와 자연스러운 애정의 지배하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신이 그 변신을 함으로써 이제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별로로 변신은 기생적 척추의 가장 극악한 형태고 가족에게 역습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글에서는 타당한 해석이죠. 그레고르 잠자의 변신은 가족이 그를 위해 이제 그리고 그 대신으로 일할 것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어떤 내가 설명할 때 그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식이 본래라고 하는 어떤 변신으로 상징화됐다라고 그때 설명했었죠. 지금 이 권력관계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 글과 의미가 다르지 않죠? 예, 다르지 않습니다. 소송은 소송의 구조.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은 아까 변신에서의 이제 가족 제도 대신에 이 소송에 요제프 K를 억압하는 건 뭡니까? 법원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관료 장치, 그거죠? 그다음에 최고 심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드러나지 않죠. 얼굴 없는 권력으로 익명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소송에 묘사된 권력 구조는 최고의 법정에 지금 최고심 대법원이 지금 없어 보이지 않죠. 가시화되지 않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부재하는 가운데 그걸 대리하는 대리와 중개 원칙을 통해 종속적이고 다양한 어떤 권력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송에서 권력에 있어서는 비가시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야. 불확실하죠. 그쪽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요제프 K는 어쨌든 자신이 체포되고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관찰된다는 사실을 의식하니까 점점 불안해지죠. 그리고 그것을 그 자신에 대한 확실성을 상실하게 되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함을 넘어서서 되게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었던 것일까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무죄를 입증하는 데서 점차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또 정당화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 중첩, 모순되는 거죠. 소송에서의 권력은 결국 드러나지 않는 비가시화된 감시의 시선을 주인공의 내면화해야, 내면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타자의 시선을, 내가 또 이것도 그 5조차에 설명했었던가요? 계속 설명했어요. 2주 카프카 2주의 그 사르트르의 구토를 이야기할 때부터 사르트르가 이야기했던 타인은 지옥이다, 이렇게 타자의 시선을 발견하고 그것에 애속되게 하는 시선의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시선은 도처에 존재하는 권력의 편재는 어디나 있다. 그 말에 편재라고 하는 어디나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암시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죄의식과 자기 정당화에 대한 강박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권력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 권력은 죄의식의 장치를 수단으로 해서 주체를 자기 강제와 자기 통제 메커니즘에 종속시켜요. 죄의식에 사로잡힌 주체는 한편으로는 자기 정당화의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는 죄의식이 어떤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로 읽으면 우리가 그 카프카의 장편 소설 소송의 인물과 그 인물이 당면하고 있는 곤란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나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어떤 문제의식까지 두루 살펴봤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프카가 목격한 그 하나의 현실은 모세혈관처럼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서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어떤 권력의 세계였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고 결국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카프카의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리고 카프카의 문학은 어떤 형태의 권력이라도, 즉 억압이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한 인간의 끈질긴 노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시도 마치고 전체적으로 카프카 소설 소송에 대해서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한 곡 준비를 했는데, 예, 뭐 그 음악을 어울리는 음악을 그 어울리는 음악이 특별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피곤할 거니까 어, 피곤하죠. 한 2분만. 시간은 됐어요. 한 30분 됐는데
예. 그냥 뭐 피곤하니까 이 우리는 우리 자연사 하자. 예. 그냥 뭐 미미 시스터즈. 생각지도 않은 나 같은 이상한 애도 만나지 5분 뒤에 누굴 만날지 5년 뒤에 뭐가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 기대하지 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걱정 마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우리 자연사 하자 우리 자연사 하자 혼자 먼저 가지마 우리 자연사 하자 우리 자연사 하자 우리 자연사 하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우리 자연사 하자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 일단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너무 말 살지는 아이가 되지 마 일단 내가 살고 볼 일이야 힘들 땐 힘들다 무서울 땐 무서워 말해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마냥 다 가졌다 생각하지 마 나쁜 일이 생겼다고 마냥 이불 속에서 우울해하지 마 아플 땐 의사보다 대사. 우리 자연사 하자 우리 자연사 하자 혼자 먼저 가지마 우리 자연사 하자 우리 자연사 하자 우리 자연사 하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우리 자 예. 우리 자연사 하자. 오래 살자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